제 개인 계좌를 제가 네. 오픈을 하고 있는데 네. 1000만 원 있으시면 일단 115만 원이 나와요. 꽁돈이잖아요. 너무너무 이게 필요하다는 걸 또 이제 와닿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을 차곡차곡 잘 그 리밸런싱이라든지 자산 배분을 통해서 진짜 60세가 된 이후에 정말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 정도의 연금을 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를테면 300만 원 정도. 근데 그 정도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최근에 약간 건보료 이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뭐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정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1200만 원 이상 사적연금을 1200만 원 이상 수령하게 되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가 돼요. 그 이제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뭔가 엄청 많은 누진과세다라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건 어떻게 하냐.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제가 2019년 1월부터의 그 연금 계좌의 성과를 계속 오픈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원금이랑 다 오픈했어요. 왜냐하면 네. 원금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은 커졌어요. 지금은. 네. 지금 이제 합쳐서 뭐 몇 억이 됐으니까 어. 굉장히 커졌는데 네. 처음에는 작았죠. 작았고 굴리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오픈하는데 세금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도 세금을 다 알고 있죠. 이미 이제 과거에 썼던 책에 이미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투자란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네. 그래서 나중에 쓸 돈이 없는 게 문제지. 돈이 많으면 세금 내면 된다. 좀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지만은 그게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낸 세금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왜냐면 돈이 없으면 네. 세금은커녕 뭐 먹고 살 것도 없잖아요. 근데 돈이 많아서 세금을 내면 세금을 내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난 세금 너무 싫다. 자, 종합소득세가 무섭다. 사실은 종합소득세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엄청 조금 내요. 그러니까 자기 예를 들어 기존에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이제 누진세가 뭐 30몇 %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연금을 더 받으면 세금 반토막 나가는 거 맞죠? 맞아요. 근데 1억 버시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내가 없을 때,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과세에 누진될 게 없어요. 그래서 별로 안 내요. 거의 안 내요. 네네. 그래서 1,300만 원, 1,500만 원 찾아 쓰셔도 돼요. 건보로 내면 되죠. 몇만 원 더 내는데 내가 더 받는 것만큼 건보료가 200만 원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 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억울하죠. 누군 받는데 난 못 받는데. 근데 생활비가 300만 원 있으시잖아요. 기초연금 제도,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많이 받는 거를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건 포기하고 그냥 300만 원 쓰시면 되는 거죠. 뭐 끝까지 다 받아야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건 인정하고 좋고요. 근데 세금이 무서워서 연금을 안 넣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 어떤 통장에 넣어도 어떤 식으로든 세금이 나가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중과세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한 몇 가지 팁이 있는데 혼자만 넣지 마세요. 배우자 통장을 만들어주세요. 배우자, 연금계좌, ISA 계좌 그러니까 배우자 이제 직장을 만약에 안 다니시면 IRP는 못 만들지만 현금저축이랑 IRP에 1년에 3,800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계좌에 3,800, 아내 계좌에 3,800, 7,6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요. 맞잖아요. 뭐 아내를 못 믿겠다. 뭐 이혼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거 있는데 아니 아파트도 당연히 공동명의 하셔야 되고 그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분할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저희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 계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혼자 모으면 이건 분명히 세금이 많이 맞아요. 근데 아내가 같이 모으고 둘 다 100만 원씩 찾아 쓰는 거예요. 한 달 생활비 200만 원. 그럼 1200이잖아요. 저 혼자는. 이게 인당이거든요. 그 1200 세금 안 내요. 여기도 세금 안 내고. 그리고 만약에 생활비가 부족하다. 아내 계좌에서 더 꺼내 쓰는 거죠. 왜냐하면 아내는 세액공제를 안 받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 외인, 과세 대상 외인 금액이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건보료가 무서워서 연금을 안 붙는 거는, 자, 공무원 연금은 좀 예외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 나온 거 보고 저도 되게 황당했는데, 국민연금은 이제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공무원들은 사실 더 많이 넣고 그냥 많이 받는 건데, 그거를 많이 받았으니까 건보료를 더 때리는 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이거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럼 제가 공무원이면 정말 나 공무원 연금 들내겠다고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적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도 하세요. 미래에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걸지 네가 어떻게 아냐. 저도 모르죠. 네. 세금 어떻게 걸지 저도 모르지만, 그거를 걱정할 거면 이제 이민 가야 되는데, 그 어느 나라를 간들 우리나라만큼 세금을 안 내진 않을 거다. 북유럽 복지국가를 가든 미국 가든 세금 엄청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내는 거는 모르겠어요. 일단 모아놔야죠. 네, 쓰는 거 어떻게 쓰든 간에. 그때 가서 법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네. 이제 수령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연금 계좌 계속해서 공개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책에 이제 IRP 누적 수익률이 35.85%다. 그러면 이제 책임자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계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네. 제 개인 계좌를 제가 네. 오픈을 하고 있는데, 네.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19년 3월에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냈어요. 그 연금 계좌에서 자산 배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을 내고, 이제 저도 늘 예전에 재테크를 공부할 때 궁금했거든요. 과연 이 사람은 진짜 자기도 하고 있을까? 나 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안 하고 있고 막 이런 거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이제 개별주 안 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잘 몰라요. 아직도 가끔 공부를 하는데 자산 배분만 연구하기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개별주까지는 공부를 못 하고 있고 하게 돼서 제가 성과가 좋아지면 당연히 저도 하겠죠. 코인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코인 안 하고 있어요. 코인은 이제 코인이 아니고 이제 블록체인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저도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재밌어가지고 공부를 해봤는데 굉장히 신박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코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인 잘 모르니까 안 하고 있고, 자산 배분 투자는 여러 루트로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확신이 많이 들어서 하고 있고, 그 연금 계좌를 공개하는 이유는 일반 계좌는 사실 사기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계좌를 10개 만든 다음에 제일 수익 잘 나는 거죠. 맞아. 그러면 금방 사기칠 수 있거든요. 근데 연금 계좌는 입출금도 거의 어렵고 네. 세금 너무 많이 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중간에 입출금이 없잖아요. 1년에 한 번 딱 넣고. 맞아요. 저는 연초에 다 넣거든요. 연초에 넣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소통하기에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 거기 이제 금액도 다 오픈이 돼 있어요. 왜냐면 IRP는 그 책에 썼지만 2019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모인 돈이 1년에 납입 한도 딱 그만큼이에요. 1,000얼마밖에 안 되고, 그 연금저축은 사회초년생 때 연금저축 보험 가입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1년에 240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18년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한 4, 5천 정도 언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수익률 보고 제가 기겁했죠. 연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 보험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고, 그걸 이제 2018년 말에 하고, 이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돌리기 시작해서, 이제 그 성과들을 이제 공유 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또 ISA 또 쌓인 것도 해서 연금저축에 또 넣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계속 공유 드리고, 이 공유하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 책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못하면 어떻게 될까. 네. 불안할 수 있고, 그런 걸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작가님 괜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있었고, 지금 이제 3년 넘었죠. 19년 초부터 했으니까. 3년 넘었는데, 중간에 한번 이벤트가 쭉쭉쭉 잘 올라가다가, 이제 코로나 빵 터진 거예요. 팍 빠졌어요, 계좌도. 근데 계속 했어요, 오픈을. 네, 매달 오픈하고, 나는 리밸런싱 했다. 주가가 빠졌으면 싸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또 벌써 2년이 지나갔잖아요. 2년 반이 훅 지나갔잖아요. 올해는 또 이렇게 또 빠지고 있어요. 주식 국채 다 빠지고 있어서 또 이제 그런 질문 내지는 공격이 와요. 야, 주식 국채 빠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왜 장기를 했냐? 단기물을 해야지. 막 이런. 근데 이제 알고 있어요.
예, 몰라서 안 한 건 아니고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고 저는 또 리밸런싱 하면서 대응하고 그 내년에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모르죠, 저도. 저도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분석해 본 자료 중에 하나는 주식이 25% 빠졌을 때 전고점 대비 보통 쌀 때잖아요. 쌀 때 들어가면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고점 대비 25% 빠졌을 때 돈을 넣었다. 그게 어느 달이든 상관없이 뭐 2008년 1월이든 3월이든 상관없이 그 이제 확률적으로 딱 계산해 보면 80%의 확률로 수익이 나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딱 1년 후에 네. 예, 기준으로 네. 예금이랑 비교했는데 그 수익률이 33% 정도 돼요. 굉장히 높죠. 왜냐면 많이 빠졌으니까요. 반토막 났을 때 사면 원금 회복하면 100%구나 이건. 어쨌거나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20%의 확률로 또 손실 나요. 주가 계속 빠지는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불안해서 그 전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산 배분 전략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봤어요. 자산 배분 전략도 맨날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보셨듯이 뭐 마이너스 5%, 8%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이상 빠졌을 때 자산 배분 전략이 들어갔다면 진입해서 1년 동안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봤는데 거의 다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왔어요. 15%, 20%, 25%. 왜냐하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 평균이 7%, 8%인 거고 20년짜리. 그러면 그 중에 5% 빠진 해, 8% 빠진 해가 있죠. 그러면 언젠가는 또 15%, 20% 올라가야지 이게 맞춰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논리거든요. 그럼 이제 거꾸로 말하면 지금은 자산 배분 투자를 시작하기 너무 좋은 때인 거죠. 그러니까 뭐 10월 말이 좋았냐, 9월 말이 좋았냐, 11월 말이 좋았냐 이거는 없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10월, 11월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아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두 달 합쳐서 한 15% 이상? S&P 500도 마찬가지고. 근데 누가 그 저점을 알았겠어요? 맞아요. 네.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연금을 아직 안 넣으신 분들은 빨리 연금에 넣어서 일단 세액공제 받으시고. 네. 그러네요. 네, 세액공제 지금 한도가 700이거든요. 그러면 700 넣어가지고 115만 원이 나와요. 연봉 5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내년 세액공제 또 115만 원 또 받고. 핸드폰은 그때 바꾸세요. 그 꽁돈이잖아요. 세금으로 진짜. 이미 낸 돈 돌려받은 거니까. 네, 그 돈 가지고 뭐 핸드폰 바꾸시거나 뭐 여행 경비 쓰시면 되고, 여기다 넣은 거는 이제 굴리시면 되죠. 책에 이제 포트폴리오 참고하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시라고. 예. 근데 이게 연금이 재미가 없어요. 연금이 뭐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제도도 너무 복잡하고 영어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좀 하시라고. 네네. 저도 하고 있고, 뭐 빠져도 그냥 하고 있고, 그 뭐 손실 나도 다시 또 회복하고, 이제 그 원리가 있으니까, 예, 흔들리진 않는 거죠. 그래서 노하우는, 계속 하는 거죠. 시간이 이제 벌어다주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산 배분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이제 작년에 하신 분들은 저 욕하죠. 야, 너 때문에 자산 배분 했는데 마이너스 나잖아. 저는 한 번도 1년 안에 플러스 난다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장기로 가져가야 되고, 최소 3년은 봐야 돼요. 예, 왜냐면 시장이 계속 움직이니까. 그리고 3년 후에도 마이너스가 나면, 그때 또 혼나겠지만, 제가 분석한 기간 동안에 전혀 없었던 어떤 시장일 것 같고요. 그리고 리밸런싱 안 하셨거나. 심지어 저희 직원 중에는 작년에 저랑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한 직원이 있어요. 근데 저는 플러스인데 그 친구 마이너스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한 번도 그걸 안 건드린 거예요. 리밸런싱 안 한 거죠. 저는 계속 리밸런싱을 통해서 리밸런싱 보너스를 챙긴 거고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예. 꾸준히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은행 관두고 나와서 지금 준비하는 서비스가 그 실천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금융상품을 가입하실 때 이제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덜컥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좀 믿을만 한데 예를 들어서 은행 창구에 가거나 똑같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영상 보시고 김성우 작가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책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덜컥 가입하시면 안 돼요. 이 서비스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긴 하는데 항상 공부를 하시고
질문을 하시고 그 너네는 뭘 지향하는 거야? 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걸 한번 물어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막 제가 이제 되게 좀 당황하는 질문들이 1년 후에 결혼 자금 이런 거 자꾸 물어보세요. 자산배분 하면 안 되냐고. 100% 후회하세요. 네, 왜냐면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화랑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진짜 인과관계, 이건 인과관계네요. 상관관계가 아니라 진짜.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안 물어봐요. 내가 뭐 자금이 있는데 약간 투자로 좀 굴려보겠다 몇 달. 이런 질문이 안 들어오는데 작년 말에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아는 가까운 동생이 있는데 억 단위 자금을 한 거예요. 6개월밖에 못 쓰는데 주식을 했어요. 주식을. 그래서 손실이 한 20% 났을 때 저한테 물어보길래 진지하게 얘기를 했죠. 이거만 좀 복구시켜 달래요. 내가 그거 할 줄 알면 내가 여기서 이런 걸 왜 하겠냐. 그러면 20% 까졌기 때문에 한 30% 이상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원금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단기간에 30% 수익 낼 자신 있으면 내가 이런 걸 왜 하겠냐. 그런 거 없다고 세상에.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형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당장 다 팔아라고. 그리고 이제 그 눈이 돌아가는 거죠. 아니 이거 팔면 자기 손해가 몇 천인데 이거 어떻게 파냐고. 그거 안 팔았다가 더 빠지면 어떡할래. 그래서 엄청 이제 팩폭을 막 해줬어요. 그리고 다행히 며칠 있다가 다 팔았는데 그게 올 2월 달이었어요. 와, 그럼 거기에 그분이 갖고 계셨으면 지금 엄청 빠졌을 거예요. 거기에 20% 이상 더 빠졌으니까. 그렇죠. 네. 개별주니까 개별주 20% 정도 30, 40%더 빠졌겠구나. 네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대형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절대 보장할 수 없는 정말 아마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죠. 그래서 그 손실난 거 어떻게 하냐길래 그거 네가 손실낸 거니까 벌어서 그냥 보충하라고. 내년에 열심히 일하고 보너스 받으면 된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달래긴 했는데 다행히 그분은 파셨어요. 근데 진짜 갖고 갔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올해 시장 보면서 정말 놀랬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약간 뭐 사회 초년생, 종잣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금액으로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는 자금은 항상 따로 놔두셔야 되고요. 네, 뭐 예금 같은데. 네네. 예금 같은데 따로 놔두셔야 되고. 그리고 그 빼고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이상은 묵혀놔야 돼요. 예, 어떤 투자를 하든. 3년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이제 검증을 해보면 언더 더 피리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필 고점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쭉 가다가 돌아오는 기간. 이게 언더워터. 물속에 있는 거예요. 숨을 못 쉬잖아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 40%, 50% 가면 진짜 무섭죠. 그 40m 바닷속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주 짧게 빠져도 너무 무서운 거고. 근데 1%, 2%, 5%만 빠져도 이게 길잖아요. 그렇죠. 되게 짜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거를 측정을 하는데 보통 책에 나와 있는 안정형 같은 경우는 1년 좀 넘거든요. 이 언더워터 피리어드가. 그러니까 재수없게 들어가면 아무리 안정형이어도 1년 이상 마이너스 구간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성장형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7개월, 8개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2008년 금융위기 때예요. 대표적으로. 네. 그 전에 2000년 초반에 IT 버블 때 뭐 이런 때 나타나는데 뭐 올해도 마찬가지죠. 작년 하반기에 자산 배분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계속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자, 언제 돌아갈지는 몰라요. 그러면 이런 구간을 버티셔야 되기 때문에 넉넉 잡아서 3년은 가져가자. 왜냐하면 이제 원금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기준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고 그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1년짜리를 하면 나 1년 딱 후에 뺄 돈이면 투자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3%만 나도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3년 정도는 이제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1,000만 원 있으시면 일단 연금저축 가입하시고요. 네. 연금저축은 무조건 가입하셔서 세액공제 받으시고 두 번째 연금저축에 이제 올해까지는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주고요. 한도가 그렇고 IRP에 이제 300까지예요. 두 개 합쳐서 700까지인데 여기다 일단 넣으세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연금저축 한도가 600만 원으로 늘어나요. 그 세액공제 더 많이 해주는 거죠. 이 600이 50만 원씩 넣으면 딱 600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계산해 드렸던 뭐 이게 50만 원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 건데 900만 원 납부하면 150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오. 굉장히 큰 돈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꼭 이용하시고 그리고 거기다 넣었는데 돈이 남았다. 그럼 ISA 계좌에 넣으세요. 예. ISA 계좌는 뭐냐면 계좌 이름이 이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예요. 네. 근데 일단 그냥 ISA를 그냥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리시고 이거는 가입은 이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 3년 동안만 보유하고 있으면 세제 혜택이 굉장히 좋아요.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 네. 9.9% 분리과세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금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납입한도 2월도 되고요.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ISA 계좌에 남은 투자금을 넣으시면 돼요. 일반 계좌에서 굴리시던 것도 여기서 굴리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내가 결혼할 때, 집 살 때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질문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몇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결혼 자금은 따로 모으셔도 되고 연금저축에 넣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 이제 내년부터 납입한다고 600만 원, 아니,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고 총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뭐 1,000만 원을 만약에 연금저축에 넣으면 6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인출하면 16.5% 세금을 내야 돼요. 세액공제를 16.5% 받았기 때문에 16.5% 세금 내도 본전이에요. 아. 그죠? 네, 본전이에요. 그 대신 거기서 나온 수익은 수익도 이제 찾으면 이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건 안 찾으면 돼요. 아. 그럼 어쨌거나 1,800만 원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600만 원을 제외한 1,200만 원은 페널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집 살 돈도 연금저축에서 모으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1년에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집 살 돈 모으잖아요. 그 중에 1,800만 원은 연금저축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세액공제 받은 거는 받았던 세금을 돌려내는 거기 때문에 손해는 없죠. 손해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왕이면 이건 노후를 위해서 정말 좀 놔두시고 네, 노후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초과 한도만 다 찾으세요. 그리고 집 살 때 쓰시면 돼요. 그리고 ISA 계좌를 또 활용하시는 거죠. 거기에 또 집 살 때 쓸 돈을 거기다 넣으세요. 2천만 원씩. 넣으셔가지고 모으시면 중기 자금 계획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장기 자금 계획도 가능하거든요. 이 절세 계좌를 꼭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저도 몰라서 예전에 못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걸 아니까 계속 이 얘기를 드려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은행에 다녔으니까 우리은행에 있는 이 계좌를 하세요가 아니고 아무데나 가셔 하셔도 돼요. 지금 증권사에서도 하실 수 있고 은행에서도 하실 수 있는데 증권사에서 하시는 게 수수료가 더 싸요. 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싼 게 중요하죠, 사실. 네, 어디서. 서비스가 거의 차이 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계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네. 그리고 투자를 시작하시기에는 제가 보기엔 좋은 시즌이다. 네, 모두가 스트레스 받아 할 때. 네. 네. 동감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노후에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노후에 문제 생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 돈이죠. 생활비가 없는 문제가 있는데 진짜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남은 돈보다 남은 생이 길 때 이게 너무 불행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아요. 네. 내 인생보다는 내 목숨보다는 돈이 더 많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은퇴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하냐면 실제로 OECD에서 나온 통계에 노후빈곤율 우리나라가 1등이고 43% 정도 돼요. 2명 중에 1명이 노후빈곤 상태고요. OECD 평균이 20%가 안 돼요. 엄청 높은 거죠. 우리나라 노후빈곤율이 너무 높은 거고 그래서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냐? 지금 너무 돈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아이 둘이 있는 이제 가정인데
아이한테 교육비를 너무 많이 써요. 아, 진짜 많이 쓰죠. 네. 그 양보가 안 돼요. 음. 그게 양보가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이제 통장 관리를 하니까 아내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된다고 해요. 대화를 하면 논리는 다 맞아요. 돈이 없을 뿐이죠. 아. 늘 싸움이 되는데, 네. 그래서 연금에 무조건 돈을 먼저 넣어야 돼요. 통장에 돈이 없으니 미안하다. 좀 싼 걸 보내자. 이걸 좀 줄이자. 왜냐면 자녀한테는 뭘 해줘도 안 아깝잖아요. 그래서 자녀한테 몇백만 원씩 쓰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노후에 자녀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나? 없거든요. 인간적으로 지금 30대, 40대, 50대 분들 저 포함해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나중에는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어떻게 되냐면 내 아이가 어른이 됐어요. 저는 노인이 됐어요. 근데 저는 노후 빈곤 상태예요.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자녀가 우리 집에 찾아오지 못하죠. 제가 집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지 더 문제인 거고. 네. 그런 상황이 돼요. 자녀랑 멀리 살게 돼요. 자녀 입장에서는 계속 부모가 신경이 쓰여요. 돈 달라고 하고. 너무 못 살고 있고. 그러면 부모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렸을 때 잘해줬더라도. 그건 그때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을 절대적으로 줄이셔가지고, 그러니까 안 시키자는 말은 아니에요. 네, 시켜야죠. 시키긴 시키는데, 이제 많이 줄이셔가지고, 연금은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이제 노후에 연금을 많이 받아서 세금 많이 내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걱정도 했는데, 사실 한 달에 300씩 연금 나오면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세로 300. 그러면 부인이랑 이제 뭐 생활이 되죠. 동네 맛집 정도는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집에 놀러 올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집에 놀러 오면 용돈을 주셔야 돼요. 예. 60, 70, 80 되셨을 때 아이들이 뭐 손주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올 수도 있지만, 용돈을 주셔야 돼요. 뭐 차비하라고. 그 정도 되면 아이들이 집에 찾아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죠. 우리 부모님은 문제가 없구나.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신경 쓰이는 부모님이 아니라, 가면 뭐 맛있는 소고기 사주시고 뭐 이런 부모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 돈은 연금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목돈은 내가 지키는 것이고 연금은 나를 지켜준다. 이런 말을 어느 책에서 봤거든요. 목돈이 있으면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 자식들이 달려들어요. 일단 그러네. 빌딩 있잖아. 그거 좀 해서 나 좀 경비원 취업시켜줘. 부터 시작해서 뭐 나 돈 좀만 빌려줘라. 뭐 사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 깜빵 가게 생겼다. 실제로 깜빵 가니까요. 그러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부자라고 치고 네. 저희 어머니를 찾아가요. 옛날에 뭐 성일이 어릴 때 이렇게 했는데 하루만 도와주라 하면 우리 엄마 입장에서 도와줘야 돼. 한 번 진짜 그랬으니까. 진짜. 네. 그러면 이제 뭐 3천만 원만 좀 해달라. 해줄 수 있죠. 3천만 원 해주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소문이 쫙 나요. 그럼 다 해줘야 돼. 맞아. 그러면 우리 엄마도 괴로워. 나 때문에. 그래서 목돈이 있으면 이런 그 엄청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자녀들이 공부 안 해요. 어차피 공부 안 하죠. 아이들은 어차피 공부를 안 하지만 부모가 돈이 많잖아요. 집에 아파트 2개 있는 걸 알면 애 둘이 어느 게 내 거냐고 물어본대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네. 부모한테 물어본대요. 아빠, 우리 저기랑 여기랑 아파트 2개 있잖아. 그럼 어느 게 내 거야?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돈이 더 많으면 정말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책임 지기 싫으니까, 귀찮은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목돈을 갖고 계시면 위험해요. 네. 목숨이 위험해요. 왜냐면 내가 죽어야 유산이 나가잖아요. 그 아내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사람이 제 유산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하고 농담이 아니고 불안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연금을 갖고 있으면 저를 죽이진 않아요. 제가 살아있어야 나오거든요. 연금이. 네, 그래서 진짜예요.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노후에 나이 드신 이제 노인분들한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간병인, 두 번째 자식이에요. 네. 왠지 아시겠죠?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모든 걸 의지하거든요. 네. 통장 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혼인 관계가 어느 순간 돼가지고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네. 근데 연금을 받으면 간병인이 날 못 죽여요. 그러네요, 진짜. 살아있어요.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연금을 잘 세팅하셔가지고 자식이 오면 계속 용돈을 주고 손주한테도 주고 제일 좋은 게 그거래요. 아들이 있으시면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한테 봉투에 50만 원, 100만 원 딱 담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그러면 며느리가 맛있는 반찬을 해서 매주 손주를 데리고 온대요. 네. 짭짤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초반에 뭐 얘기했던 연금을 만약에 300만 원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정도 줄 수 있죠. 뭐 30만 원 줘도 되고 뭐 케바케긴 한데 그러면 이제 자식들 볼 수 있잖아요. 내 아들도 볼 수 있고 손주도 볼 수 있고 며느리가 이제 살갑게 하고 올라운드 이제 올 해피한 거죠. 그래서 연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플 때 간병인을 써야 되거든요. 자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겠지 하면 정말 자식도 괴롭고 부모도 괴롭고 맞아요. 다 괴로운 상황이 생기는데 간병인 쓰시는 것도 돈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연금을 뭐 200이든 300이든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내 몸이 아팠을 때 자녀들한테 부담 안 가죠. 그리고 간병인 썼어 오지 마. 그 자녀들이 집에 올 때 편하잖아요. 그 한 번이라도 더 올 거예요. 그래서 연금을 잘 세팅하자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네. 계속 강조하고 다닙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필요성 때문에 연금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방금 말씀하시니까 리얼 라이프니까. 약간 소름이 돋는데.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건 결국 삶의 문제인 건데, 네. 삶의 문제를 보다 보면 너무너무너무 이게 필요하다는 걸 또 이제 와닿더라고요. 네. 오래 살고 살해 안 당하기 위해서 연금을 잘 세팅하시는. 네. 네. 아무튼 간에 뭐 연금의 필요성 뭐 2번, 3번, 4번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처절하게 저처럼 약간 소름 돋는 정도로 연금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라고 한다면은 또 말씀해주신 뭐 3층 연금이라든지 다양한 또 절세 방법이나 그 다음에 넣는 방법, 자산 배분하는 방법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또 최근에 출간한 책 한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일 책임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